예, 그러니까 저 항공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고인돌 배치가 단순하게 이제 뭐 지리 또 천문 이런 이해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저 고인돌 배치를 통해서 고대 도시 설계를 하는 데까지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고인돌 시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런 고인돌을 설치하면서도 주변의 산봉우리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보면 자연스럽게 천지인이 하나구나, 이게 가볍게 예. 체험이 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책에 보면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이 있잖아요. 네. 그 참성단은 이제 천재단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참성단도 고인돌의 배치 원리가 반영돼 있다는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서해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수원 광교산까지 보이거든요. 날이 좋을 때는. 예. 그러면 태양의 일출이라는 게 거의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이산의 참성단이 정확히 동짓날 가시면 일출을 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계단으로. 그러면 우리 단군 시대에 저기에 천재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언제 올렸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짓날 태양 일출 바라봐야지 저기에서 무슨 춘분날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하지를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단군 시대에는 저 동짓날이 바로 언제냐? 새해 설날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강화도 만이산에 저 실측도가 갖고 있는 저거 하나만 봐도 저것은 동짓날 일출, 하짓날 일몰방에 놓은 전형적인 천문대이자 천재단이라는 것을 저렇게 네. 방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저는 이미 북극성일에 대한 개념, 아니면 우리는 3원 28수라는 개념이 조금 더 나아가면 은하수라는 개념이 이미 저기에 표현을 했구나. 저것을 북극성으로 보고 고창천을 은하수로 보고 거기에 있는 446기, 지금은 이제 거의 500기가 다 되는데요. 500기의 고인돌을 하나의 은하수에 있는 하늘의 별로 보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창에 널려 있는 고인돌도 철저하게 저런 배치 원리였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는요, 천문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 민족은 천손의 자손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저 항공 사진을 통해서 보니까 고인돌 배치가 단순하게 이제 뭐 지리, 천문 이런 이해에서 끝인 것이 아니라 저 고인돌 배치를 통해서 그 원리를 통해서 이제 고대 도시 설계를 하는 데까지 반영이 됐다. 이런 이야기로 제가 좀 이해가 되고요. 책에서도 그 얘기가 뒤에서 나오죠. 네, 맞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저 요것을 보시면 좀 놀라운 건데요. 저게 가, 나, 다라가 일직선으로 돼 있죠. 예. 가에는 고인돌이 20개가 있고요. 또 저기에 이제 제일 큰 고인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고인돌에는 지금 4개인가 고인돌이 있는데 저기에는 고인돌이 태양의 방향성을 그대로 반영한 고인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고인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출 방향이 뭐냐면 동지의 일출 방향으로 놓았습니다.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라고인돌을 한번 보시면 저기에 원래 7개 고인돌이 있었고 예. 마을에선 칠암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근데 고인돌이 탁자만 해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걸 예를 들면 행정 관리하는 사람들은 고인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근데 거기에 돌이 7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러한 큰 돌을 가져오려면요, 최소한 저 산에서 2km를 이동해서 가져와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저게 칠암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칠암으로 놓여 있다는 것은 북두칠성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칠암 7개가 가를 바라볼 때 진북 방향입니다. 북극성이죠. 예. 그러면 저 사람들은 저것을 놓았을 때 이미 동지의 일출 방향으로 고인돌을 놓았어요. 그리고 거기 밑에 그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7개를 놓아서 북두칠성을 상징화한 거죠. 그래서 칠암이라고 했고 현재는 2개가 땅에 묻혀버려 5개밖에 안 남아있거든요. 예. 도로 건설할 때 묻어버렸대요. 애석하게. 예. 그러면은 저 가를 바라봤을 때는 가가 벌써 북극성이라는 게 이해가 되죠. 이게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제 보시면 예. 고창에 있는 취석정 고인돌군인데요. 여기 있는 점들이
고인돌입니다. 근데 고인돌인데 여기도 분석을 해보면 아주 여기에도 이지이분을 그대로 담고 있죠. 예. 제일 위쪽에 보면 세 개가 연결하면 고창 방장산의 봉우리하고 연결되거든요. 제일 높습니다. 그게 700고지인데 거기에 고인돌을 연결하면 하지일출, 가운데는 춘추분, 그 동남쪽으로는 동지일출 이렇게 맞춥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있는 고인돌들을 또 연결하면 진북 방향이 나오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고인돌을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다양한 비밀들이 숨겨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현상들은 자꾸 우리가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요. 요 고인돌 군락지도 한번 보시면은요. 요건 이제 아까 군락지가 많았던 것 중에 저기에는 고인돌이 한 10개 정도 지금 놓여 있거든요. 저게 이제 월암리 고인돌인데 그 월암리 고인돌 제일 큰 고인돌을 중심으로 해서 하지 일출은 고창의 방장산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동지 일몰은 옥녀봉에 맞춥니다. 예. 기본적 패턴이요. 산하고 맞춘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운데 고인돌 3개를 쭉 놓고 거기에는 춘분과 추분 일출 라인을 맞추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에 있는 낮은 봉우리를 동지로 맞춥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재밌는 게 저 마을에도 칠암을 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7개의 바위를 놓아요. 그래서 제일 큰 고인돌을 바라보게 만들죠.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 고인돌을 북도칠성으로 인식했다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논리로 나오는 거죠. 예. 저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기 이제 마을 가까이에 경운장이라는 옛날 오래된 그 고택이 있는데 거기에 사셨던 분이 시를 쓰셨는데 거기 분명히 그게 칠암이라고 나옵니다, 기록에. 예. 그 이야기는 이미 이 사람들도 이게 북두칠성으로 인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파괴돼가 흩어져 버렸는데 그 위치만 제가 찾아서 확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고인돌을 분석을 할 때는 고인돌 하나하나가 중요하지만 연결하고 주변의 산봉우리하고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보편적이었다라는 거. 예. 그게 이제 상식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부안 하서 고인돌 군락지인데요. 보시면 여기에 이제 흐트러져 있지만 여기도 보면 작은 고인돌을 활용해서 이지 이분을 그대로 담았죠. 예. 여기는 하진날 있고 춘추분 있고 동지 있는데 길이가 다 다르잖아요. 이게 저것은 아마 선사시대 사람들을 어떤 의지를 갖고 저렇게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저것은 밤의 길이를 상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고인돌이 격자 모양으로 했는데 하나 이렇게 연결하면 하지, 동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안에도 다양한 비밀이 풀려 있고 그리고 그 안에 가장 길쭉한 고인돌을 남북측으로 저렇게 놓아버린 케이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왼쪽으로 가 있는 고인돌 같은 경우는 얘는 뭐 200도, 210도 정도 돼 있는데 실은 뒤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별자리 고인돌 중에 160도 플러스 마이너스 10도가 중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200도에서 220도를 향하고 있는 고인돌에서 별자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 거기에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는 별자리가 있는 거군요. 예, 있습니다. 예. 네, 그 별자리가 이제 제가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이제 그 티칼 피라미드 그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세계 유산으로 이렇게 세계인들이 바라보고 있잖아요.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고창에는 그런 것들이 널려 있네요. 네, 맞습니다. 실은 우리가 저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만 철저하게 한다면 예. 저게 예를 들면 우리 한반도가 예. 천문의 도시였고 예. 천문의 나라였다는 건 누구나 다 알 수 있었던 그런 그러네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문의 원리를 기준으로 해서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를 네. 그 세웠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저걸 적절하게 균형 감각 있게 맞췄던 게 우리 선조들의 그런 뛰어난 해안이었던 거죠. 예. 이제 책을 보면 지금까지 쭉 천문학 중심의 어떤 천문 원리 이것이 중요한 기준이 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또 이제 그 천문뿐만이 아니고 지리의 그런 어떤 원리를 고인돌 배치에 반영을 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지리와 고인돌의 축조 관계 어떻습니까?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실제로 이제 고인돌들을 하나 놓고 봤을 때도 그래서 이게 정말 저도 이게 해석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고인돌 하나 자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그러면 이 고인돌 하나만 가지고도 주변에 산봉우리나 이런 것들하고 연결이 되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고인돌 군락지 내에서인데
예를 들면 이제 고창에 이 월암리 고인돌이 이거거든요. 예. 그 월암리 고인돌을 보면 고인돌 하나로 해석을 할 때는 이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돌의 형태가 궤형일 때. 그런데 그런 고인돌 같은 경우는 주변의 산봉우리하고 반드시 연결을 해봐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그 주변의 산봉우리하고 얘는 반드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고인돌을 접근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이 월암리 고인돌 같은 경우는 가운데 엄청나게 큰 고인돌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보시면 하진날 일출을 저렇게 고창의 방장산에다 보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일몰을 옥녀봉에다 맞추거든요. 예. 이게 우연이야? 이렇게 하기에는 저런 사례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앞에다 이제 고인돌 몇 개를 더 놓아가지고 예를 들면 추분의 방향을 놓는다든가 예. 앞에 있는 산봉우리를 이용해서 동지를 놓는다든가 이러한 지형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계를 가지고 이 고인돌을 설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고인돌 보시면은요, 생긴 게 꼭 가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네요. 네, 가오리처럼 생겼는데 누가 봐도 앞에 어디냐고 물어보면 저 뾰족한 부분이지 이 엉덩이 부분 안 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고고학이나 기존 학계에서 간과한 게 뭐냐면 고인돌의 생김새를 가지고 누가 분석하지 않았어요. 예. 왜 그러냐면 저 고인돌의 생김새를 통하면 고인돌이 향하고 있는 그 다음에 선사시대 사람들이 의도하고 싶은 방향이 저기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저것은 이제 영광의 대마 있는 고인돌인데 저 고인돌의 지금 오른쪽이 언제냐면요. 동짓날 일몰입니다. 그 동짓날 일몰을 어디에 맞추냐면 그 앞에 정확히 고개에다 맞춥니다. 그래서 제가 동짓날 사진을 찍어온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동짓날 가면 저런 지형과 그다음에 고인돌의 이런 모습이 철저하게 연관돼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인돌 보면 삼각형이잖아요. 예. 그러면 저게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안 본 사람들은 장축을 보면 제일 긴 걸 보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저처럼 수천 개를 보다 보니까 생김새가 중요하다. 저것도 삼각형인데 비행기처럼 날르는 형국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냐라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예. 쟤 왜 삼각형이 앞부분을 저렇게 했을까? 그리고 왜 쟤는 저 앞에 있는 산봉우리를 맞췄을까라는 거죠. 제가 맞춰볼까요? 네. 240도니까 네네. 동지 일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제 더 이상 배우실 필요가 없어요.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동짓날입니다. 예. 동짓날 일몰을 저렇게 저 고인돌에서 정확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저런 천문현상이 우연으로 될 수는 없죠. 예.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 계산된 의도성을 가지고 저게 반영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인돌 그동안 그냥 단순하게 묘제야, 묘야 이렇게 보기에는 우리 선사인들이 너무나 위대한 그래서 지금도 저런 거 볼 때마다 오히려 경외감이 들 정도로 예.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갑니다. 요것은 고창 무장에 있는 중림마을 고인돌이거든요. 쟤도 마찬가지로 생김새는 삼각형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클로즈업 시켜서 가까이에서만 보다 보니까 주변 지형을 제가 못 읽었어요. 사진 찍으러 다시 가기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저것은 제가 의도적으로 좀 멀리 떨어져서 한번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이 방향만 보면 태양이 어디서 떠오르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삼각형의 동북 쪽을 딱 보니까 저 산봉우리에 맞췄습니다. 하지일출입니다. 예. 그다음에 전면에 이제 가운데는 추분의 일출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낮은 구릉 지대 있죠. 거기는 이제 동지일출입니다. 예. 근데 사람들은 지금 보면 잘 안 맞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안 맞냐면요. 과거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예. 지금 저렇게 나무가 성장을 해가지고 5m씩 올라버리니까 이게 틀어지는 거거든요. 한국도 60년대까지만 해도 산에 민둥산이 많죠. 민둥산이잖아요. 예.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청동기 시대는 더 심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불질러야 되니까요. 예. 화전 경작을 해야 되고 늘 고인돌 옮기고 집 지어야 되니까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에너지원이 나무였을 테니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면 철저하게 저 마을 한가운데 고인돌을 놓고 저렇게 지형하고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예. 요 고인돌 한번 보시면 명확해지죠.
장축 방향이 지금 딱 보면 저 고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고개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저게 정확히 160도 방향입니다. 왜 해필이면 고개 방향으로 고인돌을 160도에다 놓았을까? 일출이 화지에서 동지까지 각도가 55도에서 130도다. 그러면 일몰은 그 반대가 되겠죠. 예. 반대란 얘기는 별이 떠올랐을 때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일몰에 반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이 160도가 제일 안정적입니다. 그 한 곳을 놓고 선생님들이요. 매일매일 어떤 별이 떠오르는지를 기록을 합니다. 예. 365일 1년, 2년, 3년 하다 보면 별자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느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정확히 기록이 되겠죠. 예. 그래서 실은 이 160도나 170도, 심지어 155도 이 사이에 있는 고인돌들은 구릉 아니면 저런 골짜기를 이용해서 별자리들이 떠오르는 것을 기록을 하고 정리하는 개념이 저기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고인돌이 고개를 이용하는 케이스가 나오고요. 이 고인돌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송암리에 있는 달력 고인돌입니다. 예. 정확히 저렇게 산봉우리에 맞춘 거 보이시나요? 예. 저게 호암산입니다. 저게 진북 방향입니다. 예. 이렇게 고인돌 시대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런 고인돌을 설치하면서도 주변의 산봉우리를 철저하게 이용하고 함께하고 그래서 보면 자연스럽게 천지인이 하나구나 이게 가볍게 예. 체험이 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 버렸던 거죠. 예. 근데 이제 책에 보면 우리가 흔히 전국체전할 때 체화, 성화를 하는 곳으로 많이 알려진 강화도 만이산에 참성단이 있잖아요. 네. 그 참성단은 이제 천재단으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참성단도 고인돌의 배치 원리가 반영돼 있다는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건 아주 간단합니다. 예.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저걸 보시면 이렇게 보면은 도대체 뭐가 적용이 됐느냐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먼저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마리산의 마리가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머리라는 뜻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머리산이죠. 예. 근데 고창이 이 청동기 시대 지나고 철기 시대 와서 나라 이름이 모로빌입니다. 아, 그래요. 모로도 머리하고 같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함양에 있는 마리산이라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함양에. 예, 함양의 말이산. 함양의 마리산. 예. 거기도 들어봤습니다. 말입니다. 거기도? 그 마리산에 함안 네. 마리산에 가야 고분군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 마리산의 마리도 머리입니다. 예. 그러면 혹시 히말라야는 들어보셨나요? 예, 많이 들어봤죠. 네, 히말라야의 말라도 머리입니다. 예. 우두머리가 살았던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렇게 거대한 어떤 천재를 올리는 집단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고창도 마찬가지고 만이산도 그렇고 그 아까 이야기한 아라가야의 함양의 마리산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강화도 만이산 참성단 실측도입니다. 저 일제강점기 때 이미 조사가 돼 있어서 다행히 저 자료를 구했는데요. 저 화살표가 북쪽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계단의 각도를 구해보니까 120도하고 300도입니다. 마리산의 해발 고도가 얼마냐면요. 450 전후가 되는 것 같은데 서해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수원 광교산까지 보이거든요. 그러면 태양의 일출이라는 게 거의 지평선이나 수평선에 맞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120도는 어떤 날일까요? 동지일출이죠. 예. 그죠? 그래서 만이산의 참성단이 정확히 동짓날 가시면 일출을 저 안으로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계단으로. 그래서 만이산 참성단의 이러한 계단의 방향만 보더라도 제가 그러면 동짓날이구나. 그렇다고 보면 그러면 우리 단군 시대에 저기에 천재를 올렸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언제 올렸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짓날 태양 일출 바라봐야지 저기에서 무슨 춘분추분날 맞추겠습니까? 아니면 하지를 맞추겠습니까? 그러면 저게 단군 시대에는 동짓날이 바로 1월 1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으로. 예. 지금의 이제 그레고리역으로 이야기하면 1월 1일 맞고 예. 설날이죠. 그렇지만 과거에는 저 동짓날이 바로 언제냐? 새해 설날이라는 것을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저 강화도 만이산에 저 실측도가 갖고 있는 저거 하나만 봐도 저것은 동짓날 일출, 하짓날 일몰방에 놓은 전형적인 천문대이자 천재단이라는 것을 저렇게 네. 방향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었습니다. 초대 단군 왕검께서 이제 명을 해서 쌓았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 이미 고조선 초기에 저런 천문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저 참성단의 저 방향성을 놓고 우리가 읽을 수 있네요. 예, 당연해요. 예. 뭐 저 정도의 거대한 시설을 하는데 그런 설계 없이 만들었다는 말도 안 되고요. 예. 우리 고인돌 뭐 고창에 널려 있는 고인돌도 철저하게 저런 배치 원리 있는데 이미 고조선 시대는요. 천문의 나라입니다. 예. 우리 민족은 천손의 자손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예. 잠깐 뭐 언급이 되기도 했지만 단순히 이제 태양의 움직임뿐만이 아니고 또 그 150도에서 170도 사이에 있는 별자리를 관측하는 게 또 중요하다. 이런 네.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그 고인돌과 별자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해 주시죠. 네. 제가 이제 이 고인돌을 거의 3,000개를 조사하면서 패턴이 나오는 게요. 특히 이 성열, 우리가 구미라고 그러죠. 바윗구멍이라고 하는데 예. 이 바윗구멍이 새겨져 있는 방향성이 예.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더라. 예를 들면 태양이 일출하는 동지라든가 하지라든가 춘분이라든가 추분 이런 이지이분에 있는 데는 별자리 성열이 잘 안 나타납니다. 아. 동지 방향으로 있는 건 한두 개씩 나오지만 이런 태양과 관련되는 것은 잘 안 나오는데 예. 태양에서 벗어난 방향들이 있죠. 예. 예를 들면 150에서 170도 사이라든가 아니면 200도에서 220도라든가 예. 이 두 방향에서는 거의 성열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인돌 중에서 상석에 성열이 새겨진 예, 고인돌들이 예. 많이 나온다. 그렇죠. 예. 그 특정 방향에서만 나옵니다. 고창에 사내리 고인돌인데 예. 저기 한번 보시면 성열이 엄청나게 많이 새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 고인돌을 향하고 있는 건 약 200도 정도 돼요. 그런데 저기에 저 수많은 성열을 새겼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질문을 해요. 아니, 이 박사, 자네가 저게 청동기 시대에 뚫어놓은 건지 아니면 그 후대만데 어떻게 알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 근데 만져보면 압니다. 예를 들면 철기 시대 만든 것은 철로 이렇게 뚫어서 만듭니다. 예. 그리고 갈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칠어요. 그런데 저렇게 청동기 시대 때는 만들 때는 돌로 갈아서 만들거든요. 예. 처음엔 돌로 때리고 갈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아. 그 차이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 고인돌을 보면 수없이 많은 성열을 새겼거든요. 예. 그러면 저 많은 것들을 뭘로 봐야 되냐는 거죠. 거의 200여 개 되는 저런 성열, 그것도 겨우 길이가 160cm밖에 안 되는 저 작은 고인돌에 저렇게 많이 새겨놨거든요. 예. 저는 은하수라고 표현하는 거죠. 왜 그러면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은하수에 목을 맸을까,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은하수가 이제 보이는 것은 기상 관측과 관련이 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기후라는 것은 30년의 기록을 놓고 평균 내 가지고 날씨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기상은 매일매일 보는 거고. 그런데 태양의 움직임은 기후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언제 몇 월 아니면 언제쯤에 예를 들면 날씨가 풀리고 예. 예를 들면 개구리가 언제 울고 언제 모내기를 해야 되고 씨를 뿌리는 것은 태양을 통해서 확인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별자리로 확인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은하수를 많이 표현한 경우는 저것은 은하수는 매일매일의 기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렇게 오늘 은하수가 전혀 안 보이네. 올해 비가 되게 올려나 봐. 아니면 은하수가 너무 밝아요. 올해는 가뭄이 들 거야. 큰일 났네. 이렇게 확인했던 거죠. 그래서 저런 별자리들은 결국은 은하수와 관련이 있다. 제가 실은 제일 놀란 게 저 그림입니다. 저게 뭐냐면 고창에 있는 강촌고인돌인데 저건 방향이 205도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5도인데 정면에 이제 아름다운 봉우리하고 일치를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저기가 예전에 풀로 잔뜩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제가 풀을 싹
끄집어내고 청소를 하고 다 풀 뽑고 위에 있는 걸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기에 성혈이 쫙 보이는 거예요. 예. 보니까 3개, 6개, 3개로 다 있는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야? 제가 이 고인돌 연구할 때 5, 6년 전만 해도 북두칠성도 제대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몰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보고 나니까 도대체 3개 가운데 6개 넣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이제 저거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도저히 안 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김일권 교수의 이제 책을 읽었죠. 예. 거기에 보니까 고구려에 있는 각저총, 무영총, 쌍년총에 저게 나오는 거예요. 예. 똑같은 거예요. 저기에 보니까 남두육성, 예. 벌성, 방수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똑같네. 고구려 시대 고분들이 대부분 5세기, 6세기의 그런 무덤들이거든요. 근데 고창의 탁자식 고인돌에 저렇게 남두육성하고 벌성, 방수를 새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미 3000년 전에 선조들은 벌성, 방수, 남두육성에 대한 개념이 잡혔던 거죠. 예. 이름은 어떻게 불렸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그 별 자리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저걸 보면서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감동을 했던 겁니다. 저 고인돌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남두육성을 기록한 별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강촌 고인돌. 예. 근데 남두육성이 혹시 사회자님이 뭔지 아세요? 오래 산다는 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장수의 기준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한테는 풍년의 기원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두칠성은 사시사철 북극성을 맴돌면서 보좌를 하잖아요. 남두육성은요, 하지 전후에 남쪽에서 지평선 쪽에 이게 딱 떠올라가지고 결국 이제 언제 추석 때까지만 보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남두육성이라는 개념은 한국 사람들의 인식에는 뭐냐면 장수를 기원하고 풍년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별자리예요. 예. 그렇다면 저걸 저기 때 세운 이유가 뭘까? 아, 저거 풍년을 기원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기존의 학자들이 연구한 걸 조금만 응용하면 고인돌의 무덤이라는 건 말이 안 되죠.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신대리 고인돌인데요. 이 고인돌도 방향이 200도, 210도 되죠. 근데 보이시나요, 저렇게? 별자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쟤도 남두육성의 변형된 모습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런 것들은 풍년을 기원하는 별자리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자리 방향 중에서도 이제 이 방향도 있습니다. 진북 방향입니다. 예.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 말씀하셨듯이 북극성을 향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보시면 북쪽에는 동그란 고인돌을 놓아뒀고요. 뒤에는 한 8m짜리 고인돌이거든요. 저기 일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저 각도가 약 7도 정도 돼요. 저희 얘기는 뭐냐면 북극성의 진북 방향 놓은 거죠. 그러면 저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설은 민속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붙어서 해석하면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저것 자체도요. 예. 근데 저거에 대해서 고민하지는 않거든요. 왜 동그란 건 놓았을까? 그리고 이 뒤에는 넓은 광어처럼 생긴 고인돌을 놨을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죽은 자가 저기 은하수를 건너야 되잖아요. 은하수를 건너기 위한 다리와 같은 존재? 그러면 저건 아마 제사의 어떤 목적과 관련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저런 것들은 그래서 다양한 이런 추정과 추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창 부곡리 일대에 있는 고인돌 군들이 그 지역에 있는 증산이라는 시루봉을 중심으로 해서 북두칠성 형태로 놓여 있는 곳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도 솔직히 저것 보고 소름 돋았죠. 제가 이제 고인돌에 관심을 정말 깊숙하게 갖게 한 동기도 저건데요. 저게 가운데 이제 그 북두칠성의 국자 안에 있는 산이 저게 증산입니다. 그리고 시루봉이라고 부르고요. 예. 그러니까 시루봉의 남쪽에 고인돌에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서쪽의 고인돌이 원래 칠암이라고 해서 7개가 있었는데 없어지고 현재 5개밖에 없습니다. 저기도요. 예. 국자의 세 번째 해당하는 곳에는 고인돌 한 10개가 있었는데 지금 사라지고 5개인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고속도로 뚫리면서 20개 고인돌이 사라졌고요. 그 밑에 이제 고인돌이 10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고인돌이 북두칠성으로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3개가 따로 놓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자의 6번째가 남두육성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애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번째가 한 개 놓여 있는데 거기에 성혈이 3개 딱 새겨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인돌이 진북 방향을 향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고인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저도 이제 그 위치에다가 한번 점을 찍어본 거예요. 항공사진에다가. 예. 거대한 북두칠성인 거예요, 저게. 그래서 이거 믿을 수가 있나? 이게 우연일까? 그래서 제가 그때 논문을 썼던 거예요. 논문을 써가지고 고창 부곡리 고인돌과 북두칠성의 뭐 배치에 관한 연구 막 이렇게 해서 논문을 써냈는데 그때 이제 학교에서 난리 났습니다. 저것 때문에. 예. 왜냐하면 저거 있을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투구했는데 한 고고학자는 저건 뭐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학문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 해가지고 점수를 형편없이 줬습니다. 예. 뭐 이건 논문 실으면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는데 예. 그때 이제 고천문이나 이쪽 관련된 분은 거기요 최고다 해가지고 예. 정말 대단한 걸 발견했고 해가지고 점수를 90점 이상 줘가지고 3대 1로 해가지고 논문이 호남하게 실린 거예요. 아이고 다행이네요. 근데 중요한 것은 위치만 뭐 보시면 저렇게 북두칠성을 배치되어 있는 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선사시대 때 고인돌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예. 비교를 해봤죠. 그래서 봤는데 저기 하얀 저 고인돌 같은 경우는 함주라고 북한에 있죠. 함주 지성리 고인돌인데 저게 어떻게 보면 한국 고인돌사에서 정말 대단한 저는 업적이라 평가되거든요. 저게 북한 학자들이 기록을 한 건데 예. 저게 보니까 북두칠성이 나와 있더라고. 비교를 해보니까 똑같아요. 부곡리 고인돌에도 보면 시루봉 아래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고인돌이 있습니다. 국자 안에다가. 동그란 고인돌을 거기에 턱하니 놓았어요. 5m나 되는 고인돌을요. 그 밑에다 고인돌 몇 개 더 놓았어요. 그래서 뭐 왜 그럴까? 그래서 얘만 그러나 해서 이제 제가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한번 봤거든요. 예. 저게 이제 우리는 고구려 시대 거다 아니면 뭐 언제 거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하여간 저게 이제 권근 선생이 이제 조선이 개국할 때 예. 태조대왕에게 저걸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천상열차 분야지도에 보니까 오히려 더 정확해요. 가운데 천리사 해가지고 별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저게 상공자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상공의 별자리가 부곡리 고인돌의 7번째 제가 아까 찾았다라는 그거하고 연관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천상열차 분야지도 저게 고구려 거라면 저 정도의 천문학이 누적되려면은요 이미 선사시대 때부터 누적이 안 되면 안 나오죠. 그렇죠. 저게 어느 날 갑자기 고구려 때 턱하니 나올 리 없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나 고창의 적을 보면서 이미 선사시대 3000년 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상으로 소름 끼칠 정도로 우리 선조들은 저렇게 천문학에 밝았고 이것을 땅에다 구현을 하려고 했구나. 예. 결국은 하늘과 땅은 동일체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예.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고창의 저 부곡리 고인돌의 거대한 북두칠성 배치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건 이제 청원의 아드기 고인돌입니다. 청원 아드기 고인돌 저 돌판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요. 저게 우리나라의
고인돌의 천문학 연구의 시초나 다름없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대단한 역할을 하셨던 게 뭐 우리 이용조 교수님이나 이용복 교수님이나 박창곤 교수님. 예. 이분들의 정말 저 엄청난 저는 노고라고 봐요. 예. 정말 우리 고인돌을 무덤에서 천문학 관점으로 눈을 돌리는 이분들의 그 업적은 저는 가히 기념비적이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게 연구하고 저하고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정말 우연이냐 아니면 인간의 의도된 행위냐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국자에 있는 손잡이를 제가 표시를 한 겁니다. 시루봉에서요. 4번째, 5번째, 7번째가 진북 방향으로 일직선으로 와 있죠. 그리고 7번째 고인돌 자체가 진북 방향이에요. 저건 완전하게 의도성입니다. 그러니까 2.5km에 달하는 그 거리에 저 고인돌 군락지를 배치했고 그 고인돌 군락지를 거대한 북두칠성을 배치해버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성혈도 지금 이게 천문학이 기내 아닌에 학계에서 다투고 있는데 저는 고인돌 군락지를 하나의 별로 봐가지고 북두칠성으로 배치했다는 게 예. 도저히 학계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논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굉장히 처음에는 공격도 많이 받고 그런 입장이었지만 저는 저걸 보면서 확신했습니다. 저 진북방에 아무나 놓는 거 아니다. 라는 예. 사실입니다. 고인돌 상석에 이제 새겨진 성혈하고 또 태양의 움직임인 그 절기 중에 하지와의 관계를 또 설명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도 이제 태양의 움직임 중에 희한한 걸 발견한 게 뭐냐면 아까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하지 방향의 고인돌이 있죠. 예. 60도나 55도 이렇게 움직이는 고인돌인데 예를 들면 이 옥제리 고인돌을 한번 보시면 장축 방향이 이제 하지 일출 방향에 놓여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고인돌에는 이렇게 성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 얘만 그러나?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을 가서 보니까 이게 상하 검산 고인돌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혈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시죠? 예. 그리고 보면은 거기에 또랑들이 많이 보이시죠? 아, 그러네요. 근데 왜 저렇게 성혈들 많이 정말 뚜렷하게 새겨놓고 저렇게 또랑을 만들어 놨을까? 그런데 또 얘도 한번 보시면 얘도 하지 일출 방향인데 또랑을 또 다 파놨어요. 예. 저게 하지 일출 방향이에요. 저걸 제가 몇 개를 찾아보면서 왜 그랬을까? 왜 하진날 방향을 놓고 저렇게 별자리를 많이 새겨놨을까? 예. 그러면 하진날이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저런 표시를 했을까라고 고민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저걸 고민해 보니까 하진날은 예를 들면 농사에서 비가 제일 많이 필요할 때고 하진날까지도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예. 그래서 저것은 기우제를 드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수많은 별을 우리가 은하수에 있는 하늘의 별로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또랑들이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저것은 은하수를 표현한 거라고 저는 추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은하수를 보고 비도 오게 하고 꾸준하게 비를 내려서 농작물이 풍성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기우제의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근데 저게 공통점 몇 개가 나오니까 예. 저것도 하나의 패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여기에 표시를 한 거죠. 또 이제 보면 고인돌에 동방청룡의 별자리를 새긴 부분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지금 실제로 저것 나오면 역사가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태양이 지구를 도는 그 길이 황도인데 황도를 15도씩 잘라서 24개로 만들거든요. 예. 각각의 절기마다 어떤 별자리를 새길 수도 있고요. 예. 3원 28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북쪽은 이제 우리는 3원이라고 그래서 천시원, 태미원, 자미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얘는 이제 늘 북쪽이니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소위 말해서 7, 4, 28이니까 28개의 별자리를 거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각각의 절기별로 어떤 별이 떠오르는지를 확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의 움직임을 통해서 계절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조금 더 정밀화되고 정확하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어떤 별이 떠오르는지를 확인해서 매칭을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고창에 고수라는 마을에 거기에 이제 저런 성혈을 새긴 게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점 찍으니까 별로 잘 모르시겠잖아요. 이게 봄철에 떠오른 별자리를 저들 그대로 표시를 한 거예요. 제가 더 확신했던 게 뭐였냐면 저기에 보면 심수 별자리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있는 별자리가 1등성 별자리로 우리는 보통 안타레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별자리 중에 저게 제일 커요.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이미 청룡 별자리 봄철에 나오는 별자리를 우리 이미 300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구나. 예. 그래서 봄철에 농사철에 나오는 별자리 거기에 이제 두수라고 하는 남두 육성까지 정확히 새겨서 저렇게 표시를 했더라고요. 예. 이걸 보면서 이미 우리 한반도에는 이렇게 별자리를 통해서 계절과 시간을 구분하는 법이 이미 정착되어 있고 이게 중국에서 뭐 나왔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연대를 비교를 해보면 고인돌 시대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예. 요건 이제 고창 대산리에 있는 고인돌인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별자리는 뭘까? 그래서 이제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여름철 대삼각형 별자리 있고 남두육성 보고 저 미수자리 있고 그리고 이 아까 봤던 거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런데 저 방향성은 똑같습니다. 200도에서 220도 사이. 예. 그래서 대산에 있는 성동마을에 그 고인돌의 별자리가 저렇게 뚜렷하게 남아있는 걸 보면 그 당시에 이 고인돌이 의미하는 바가 아마 풍년을 기원하는 그리고 때를 확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다는 게 충분히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게 비교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5세기 때 하만에 있는 가야 제국 중에 아라가야가 있거든요. 그 아라가야에서 왕의 무덤에서 아까 고창에서 봤던 똑같은 별자리가 나왔습니다. 이게 동방청룡의 별자리가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미 5세기 때 나오기 전에 이미 고창에는 이 고인돌을 통해서 3000년 전에 저런 별자리가 명확하게 남두육성과 그다음에 동방청룡의 별자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자료들이라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고인돌의 천문 배치 원리가 단순히 이제 여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고대 도시를 설계하는데 반영이 됐다. 특히 이제 백제 같은 경우는 사비도성을 설계할 때 이 고인돌의 천문 배치 원리를 그대로 응용해서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저걸 도시계가 아마 백제 시대 성왕 때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 당시에 백제는 이미 일본으로 수많은 역학자들을 보내고 그 당시 역학자라는 게 천문학자를 뜻하니까 그렇다면 고대 도시를 어떻게 설계했을까라고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만 기본적으로 부소산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에 이제 국남지까지 연결하는 주작대로를 만들죠. 제가 놀라운 현상을 본 게 뭐였냐면 여기에 춘분하고 추분의 일출일몰의 방향이 사비도성의 주변에 산을 철저하게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작대로를 연결하고 춘분하고 추분의 방향성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산을 연결하면 두 개 선이 만나잖아요. 그 두 개 선이 만나는 자리가 어떤 자리겠습니까? 왕궁자리입니다. 그 선을 연결해 보니까 정확히 관북리 유적이 딱 찍혀버립니다. 주변의 산들을 하지일출, 하지일몰, 동지일출, 동지일몰을 표시를 해보니까 주변에 있는 산봉우리들과 정확히 연결되고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160도 라인도 정확히 표시가 됩니다. 보시면 저렇게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백제 사비도성도 기본적인 저런 천문의 원리를 가지고 어떤 태양의 움직임, 별의 움직임, 그 다음 진북 방향 요걸 가지고 맞췄다라고 보면 그러면 첨성대도 한번 새롭게 해석을 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경주 자체가 이제 첨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됐겠네요. 제가 그래서 첨성대를 통해서 한번 선을 그어보자. 저는 첨성대를 만들었던 게 선덕여왕이시잖아요. 그어보니까 축 라인에 천덕여왕, 그 다음에 반월성, 첨성대, 그 다음에 이제 대능원으로 연결해가지고 산봉우리로 연결되는
그러한 라인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저게 우연이겠느냐? 전 계획적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남북축이 만들어진다. 남북축도 뒤에 있는 봉우리, 앞에 있는 봉우리. 춘분추분, 일출일몰. 그 다음에 하지일출, 동지일몰. 이런 것들을 선을 그어보면 그 라인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면 저 고대 도시들의 특징들이 다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도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이긴 한데 뭐 헌덕여왕릉의 동지 일출설은 정확히 학자들 연구에 의해서 확인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저게 연결되는 이제 문무대왕릉까지 연결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무대왕릉까지는 약간 틀어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기는 이제 땅에서 이루어진 사업이고 거기는 바다니까 아무래도 방향이 일출방에 좀 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감안을 한다라고 보면 문무대왕릉까지 연결되는 동지축은 일출 하나의 동일한 선으로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예. 결국 이제 이 고인돌이라는 것이 별의 흔적을 땅에 새긴 하나의 장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이게 이제 뭐 계속 우리가 이야기 나누는 중에도 나왔지만 이 고대인들의 이 정신세계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고조선인들 또는 그 이전의 선사인들의 그 정신세계 이 우주를 바라보는 거, 자연을 바라보는 거, 또 인간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늘 배웠던 게 뭐냐면 당군 왕검이 나라를 세우면 홍익인간을 이야기했고 예. 제세와 뭐 광명이세, 이도여치 이런 수많은 정치 사상과 철학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 땅에 저는 그게 의문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고인돌을 보면서 제가 그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의 관념에만 그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당군이라는 이 우리 거대한 이 왕국은 결국은 땅에 이 고인돌을 통해서 하늘의 움직임을 담았고 거기에 이제 땅의 이치를 담고 거기에 인간의 의례라든가 의식이 담겨서 어떤 삼위일체의 어떤 결정판을 만들어낸 거죠. 예. 저는 이 사진 보시면 향산리 고인돌의 이제 추분 때 일출이거든요. 예. 근데 저를 딱 보는 순간 일본 동경에서 공부해 오신 박사님이 딱 보면 한마디가 그러더라고요. 예. 광명이세네. 결국은 고인돌 고창이가 우리나라 어디든지 고인돌이 다 있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옛날에 권력자들이나 아니면 현대도 마찬가지면 그 권력자들만이 거대한 어떤 천문 현상을 담고 천문대도 많고 천재단을 만들었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고조선 시대는요. 마을마다 다 있었던 거죠. 예. 마을마다 다 있어가지고 그걸로 하늘도 보고 땅의 이치도 발견하고 천문 기상도 보고 기후도 보았거든요. 예. 지식을 공유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는 홍익인간의 개념이 예. 성립이 안 되면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렇죠. 당군왕검 혼자 알아가지고 정리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인돌을 보면서 우리의 고대 고조선 시대 정신 사상이 관념화된 게 아니라 실체적으로 고인돌을 통해서 구현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고 알 수 있었던 거죠. 예. 그동안 이제 꾸준히 고인돌에 대해서 이제 그 3,000기 이상을 직접 발로 뛰면서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발굴도 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하셨는데 지금 이 고인돌 연구가 앞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또 각 지역별로 있는 이 고인돌이 또 지역에 대단한 이야기거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곧 관광이 될 수도, 관광 자원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떻게 앞으로 활용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보시면 뭐 우리 한국의 K문화부터 해가지고 K방산까지 뭐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문화 자체가 세계를 흔들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 한국 문화의 그럼 원류가 어디냐? 그러면 결국은 고인돌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은 스톤헨지 가지고 1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이 있고 그걸로 가고자 하는데 우리 고창이나 아니면 한반도에 있는 고인돌들은
이런 천문학적인 해석, 지리학적인 해석, 그 다음에 우리의 정신문화로 해석한다고 보면 단순히 저게 무슨 탁자식이야, 개석식이야 이런 형식학적인 분류보다는 훨씬 더 관광적으로 컨텐츠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만 담아주고 연구만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게 세계적인 어떤 문화자산으로서 다시 등극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정신문화를 재발견할 수 있고 예. 그런 실제적인 현장을 우리는 어디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빨리 좀 이런 새로운 접근 방법으로 재정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단순히 고인돌이라는 그런 물질적인 유물을 통해서 그냥 저건 하나의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하나의 우리의 대표적인 유물이구나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그 선조들의 정신세계와 철학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뭐 그 세계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이제 그 삼천기라는 게 말이 쉽지 그동안 꾸준히 해오시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하시면서 이제 그 고대인들이 고인돌을 축조한 분들의 그 마음 세계와 어떻게 또 공감이 되고 또 소통이 되는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끝으로 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고인돌 3,000개를 다니다 보니까요, 이 찾아야 되겠다는 절박함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저는 하나더러 더 찾고 기록에 남겨야 되고 이것을 보존해야 되는데 산에 들어가면 보통 몇 시간씩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도 고프고 점심 때 훌쩍 넘겨버리고 그러다 보면 굶기 일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고프니까 막 산에서 내려와요. 예. 내려오면은 갑자기 고인돌이 저를 불러요. 나 여기 있어라고. 그러면은 진짜 이렇게 딱 돌아서 가잖아요. 그럼 고인돌이 보여요. 대표적인 게 이 고인돌인데요. 예. 저 고인돌 같은 경우는 신우대로 쩔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뭐 담쟁이 막 이런 것들이 잔뜩 쩔어 있는 거예요. 근데 배고파 죽겠는데 오후 3시도 넘었는데 저 녀석이 부르는 거예요. 나도 좀 치워줘. 나 여기 있다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스를 다 정리하고 담쟁이 정리 다 하고 이러니까 그 위에 성혈이 쫙 보이는 거야. 소름 돋죠. 야, 이게 제가 이런 이 행위를 함으로써 저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고인돌을 만들었을까? 쉽게 얘기하면 생명과 연관돼 있고 삶과 연결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걸 통해서 하늘에게 저들이 요구했던 게 뭘까, 바랬던 게 뭘까가 가슴 깊게 느껴지죠. 그래서 고인돌이나 돌 하나 볼 때마다 오히려 경외감이 드는 이유가 저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또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인돌이 가슴에 와닿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이걸 보시는 분들도 저런 고인돌 보면 그냥 이게 탁자식이다 고인돌 이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것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그런 간절함을 함께 공유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도 이제 박사님하고 쭉 얘기를 하면서 고인돌이라는 것이 단순히 거성문화의 어떤 그 구조물로서 유물로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천문과 지리와 인사가 조화된 복합적인 문명의 유물이다. 이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여튼 오늘 고인돌 찾아서 또 이제 지역의 어떤 또 그 지역학의 어떤 중심에 서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좋은 얘기 나눠 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